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어제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늘은 전국이 동시에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제주도에 호우가 쏟아졌는데 내일까지 내륙에도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비가 내리고 있죠? 네, 현재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전국이 동시에 장마권에 들었는데요.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20에서 4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으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호우 경보가 내려졌던 제주도는 잠시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인데요. 지금은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고 이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이 북상하며 서울 등 수도권에도 호우특보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남부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는 취약 시간대인 새벽과 출근길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정부가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 새벽 3시부로 가동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오늘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해안가와 하천,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전 통제와 대피 계도를 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주차장 등 지하 공간 침수 때에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장애인 가구나 홀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민관이 협력해 대피를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호우특보 확대에 따른 중대본 1단계 가동과 함께 집중호우 시 국민행동 요령을 배포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과 같은 위험한 곳은 피하고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좋습니다. 개울가나 하천 주변, 해안가 등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어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산과 계곡을 방문한 상태라면 비탈면을 피해 대피해야 하고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어 공사장 근처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농촌에선 논둑이나 물고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가까스로 반란은 멈췄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앞날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혼란이 몇 주 더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권위가 도전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 턱 밑에서 돌아간 일요일 아침 모스크바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판 차르 푸틴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반란으로 인한 혼란이 몇 주 더 전개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끝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it unfold. Again, we saw the rising tensions over several months that led to this. But exactly where this goes, we don't know. But what we do know is that we've seen real cracks emerge. Again, a direct challenge to Putin's authority. 다른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 이후 러시아 내부의 권력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ery, very strong personalistic leader of the Putin type can, with great suddenness, lose authority and power if a critical mass of elites
cease to have confidence in his ability. 바닥 민심은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은 반란군에 딱히 맞서지 않았고 일부 시민들은 철수하는 프리고진에게 환호성을 지르고 악수를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서방 측은 그러나 러시아의 급격한 혼란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What the West doesn't want is complete chaos and a breakdown of law and order or civil war in Russia, because that has all sorts of potential damaging consequences, given that the country is still the largest nuclear weapons holders in the world. 이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의 핵 태세에 변화가 감지되진 않았지만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반란 중단을 중재한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과 현지 시간 25일 오전 통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벨라루스 벨타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전날 확인된 2차례에 이어 이번까지 이틀간 최소 3차례입니다. 이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상에 따른 후속 조처나 세부 사항이 논의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에 대해 러시아의 내정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에 바그너 그룹 반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올린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이웃나라이자 신시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러시아가 국가의 안정을 수호하고 발전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유권자 다수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내년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의 정신 및 육체적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BC 방송이 미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에서 20일에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육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답변도 55%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우려했고 심각한 우려는 44%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함께 최근 3년치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나온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공개합니다. 대책에는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형 대응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과 입시준비 지원 강화 방안, 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만 3세에서 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수험생을 학원으로 내모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킬러 문항도 공개되는데 특히 지난 6월 모의평가의 킬러 문항도 공개돼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 기조가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이 수산시장 투어에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고 성주 참외 농가를 방문해 이른바 괴담 피해를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여론전에 똑같이 맞불을 놓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박광열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부산과 인천에서 투쟁 집회를 열거나 강릉에서 어민들을 만나는 등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또 우기고 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못한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괴담 선동하지 말라던 국민의힘이 결국 민주당처럼 현장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에 이어 원내대표단이 횟집 회식으로 포문을 열었고 이번 주부터는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별로 모여 수산시장 투어에 나섭니다. 이 횟집 가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횟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SNS에 올리는 전략도 포함됐습니다. 오염수 문제를 광우병, 사드에 이은 세 번째 민주당발 괴담으로 규정한 김기현 대표는 성주 참외 농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성주는 한때 사드 전자파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곳입니다. 김 대표는 최근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환경 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이 발표까지 6년이 걸린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권력을 이용해서 환경 영향평가의 진행을
가로막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후 몸통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이제 국회를 넘어 장외 여론전으로 맞붙게 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년간의 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인 정부가 반성문부터 쓰라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1년 만에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지난 대선 당내 최대 경쟁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귀국 이틀째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못다한 책임과 국가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며 정치 재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 체제가 엉망이어도 이 전 대표는 대체제가 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책 등 전 정부 실정에 대한 반성문부터 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에 대해서 진솔한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뭔가를 얘기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귀국을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엔 여야 할 것 없이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 논란 속에 이 전 대표가 비명계 구심점이나 나아가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맡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재명 체제 흔들기로 비칠 경우 고질적 계파 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신중한 언행을 이어가며 민심과 여론 살피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의 결론 도출을 시도합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정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넘겨받아 김 의원의 최종 징계 수위를 심의하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모두 4단계고 본회의 표결로 확장됩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과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비판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개입하고 또 TV조선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6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내 그 반란 사태가 하루 만에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래도 푸틴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도대체 누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좀 다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프리고진은 과거에 절도와 사기 혐의로 체포돼서 복역한 범죄자였습니다. 출소 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에서 핫도그를 팔았는데요. 이후에 점점 사업 영역을 넓혀가면서 고급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이때 당시 부시장을 지내던 푸틴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후에는 러시아 정부와 군의 케이터링 사업을 책임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푸틴의 요리사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후 바그너 그룹까지 만들게 됐고 군 경험은 없었지만 푸틴의 영향력을 득에 업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역자로 규정이 된 만큼 벨라루스에서 암살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핫도그를 팔다가 이제 푸틴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까지 부상한 인물인데 이번에 진격과 철수 과정에서 러시아 시민들이 이 바그너 그룹과 함께 셀카를 찍거나 또 환호하는 모습도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프리고진이 SNS를 통해서 대중적 영향력을 쌓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격전을 펼친 끝에 점령 선언을 하는 걸 보면서 다수 시민들이 바그너가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도 했고요. 또 프리고진이 러시아 부유층과 엘리트 집단은 자식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는다라면서 비난한 적이 있는데 평화적 반전 시위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 프리고진이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되자 이에 호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반란 사태로 이제 벨라루스로 망명한 프리고진과 또 푸틴 대통령의 미래가 어떨지 아마 궁금해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죠. 이제 4세대 나이스가 이제 작동 오류가 계속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제까지도 오류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수학 수행평가 결과를 조회하면 국어 점수가 나오고 또 심지어 다른 학교 학생 성적이 출력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 성적을 나이스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후에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요. 학생들 점수가 모두 증발할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구가 되더라도 이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거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나이스 개발업체 선정이 과연 적절했느냐를 두고 현재 좀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4세대 나이스는 한 중소기업 컨소시엄과 계약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이 컨소시엄에서 48%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의 기술력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013년 해군의 한 프로젝트에 200억 원대 사업 수주를 했는데 운용시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전력이 있고요. 또 교육부의 교육회계 시스템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개통 당일에 접속이 되지 않거나 기한 문서가 사라지는 오류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교육부 관계자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없었냐고 묻자 교육부는 조달청에 입찰을 맡기면서 대상 제한 등의 제약 조건을 달 수는 없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적절한 업체 선정이었냐 여부는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난 4월과 이번 달에 증시에 큰 영향을 줬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종목들이 이제 별다른 호재 없이 주가가 크게 오르는 천국의 계단주, 이런 계단주들이 좀 있었는데 더 있다고요? 예, 네. 서울신문이 2020년 초부터 이번 달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시가총액이 100% 이상 상승한 곳의 실적과 또 주가 흐름을 비교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가총액이 급등하는 동안 영업이익이 오히려 악화한 종목이 코스피에서 6곳, 코스닥에서 20곳 등 총 26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가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서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부진하거나 오히려 적자를 내는 데에도 주가가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상 현상이죠. 이전에 문제가 됐던 13개 종목들도 영업이익이 부진하거나 적자를 냈는데도 주가가 폭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또 그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안팎으로 크지 않다는 점이 공통됐고요. 또 이 중에 10곳은 유통 주식수가 전체의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작전주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천국의 계단주가 어떤 것들이 더 있나 더 찾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주가 흐름만으로 작전주를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당국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자,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지금 잔반 블라인드 박스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재고로 남은 식품을 재포장한 뒤에 내용물을 가려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정가가 9,000원짜리인 초밥을 3,600원에 사 먹었다면서 국수 한 그릇 가격에 그럭저럭 괜찮은 초밥을 먹었다라는 후기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중국의 한 인터넷 쇼핑몰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고 2025년에는 7조 원 규모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은 그런 소비로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무작위, 그러니까 랜덤으로 메뉴를 먹는다니까 조금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지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현지 매체들은 대체로 친환경적인 문화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고 실속을 추구하는 청년의 요구가 함께 맞아떨어진다는 건데 일부 언론들은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걸 언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의 돈을 아끼기 위한 수단일 뿐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는 아전인수격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를 반증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인 것 같아서 조금 서글프긴 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러브버그 관련 기사인데 저도 아침에 이제 새벽에 출근하면서 주유소에서 또 러브버그를 봤는데 굉장히 좀 많이 출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지난 주말에 러브버그 목격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은평구와 마포구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동대문이나 성동구 또 강남구 일대에서도 러브버그를 봤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온다습한 기후 때문에 땅속에 있던 유충이 한꺼번에 성충이 되면서 러브버그가 더 많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거 출몰한 러브버그가 바람이나 차량 또 지하철 등에 붙어서 서울 전역으로 이동했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러브버그 볼 때마다 좀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암수가 이제 쌍으로 붙어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불쾌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 해충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진드기를 없애주고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도 무리하게 방역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러브버그가 너무 많이 보일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살충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러브버그가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운 옷을 입고 다니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뭐 아무리 익충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개체 수가 많으면 사람들에게 좀 불쾌한 마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여성에 대해 살인이 아닌 영아 살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집행유예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 살인죄보다 턱없이 적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여성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같은 병원 직원과 교제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남성이 임신 중단을 요구할까 봐 임신 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알게 된 남성은 불법 약물까지 구해 A씨에게 먹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임신 8달 만인 지난해 1월 집 화장실 변기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꺼내지 않아 30분 만에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 결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라면서도 A씨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만난 남성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해한 여성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과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당황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 겁니다. YTN이 최근 2년간 영아 살해 사건의 1심 판결문 11건을 분석해보니 이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징역 2년에서 3년이 대부분이었는데 최대 징역 10년까지인 법정형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나 최소 7년 이상인 존속 살인죄보다도 형량이 낮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려 하거나 양육 어려움을 예상해 살해한 경우 적용되는데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법이 만들어진 한국전쟁 직후엔 극심한 가난 등 현실을 반영해야 했지만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지금은 일반적인 살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부녀자가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이제 수치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양형을 이제 적게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든 거 이제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만 영아 살해의 원인은 느슨한 사회 안전망 탓도 적지 않고 산후 우울증 같은 심신미약 요소도 재판에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역농협 대출 담당 임원이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 규정 위반이 확인됐지만 해당 임원은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여주시에 있는 지역 농협입니다. 지난 2020년 이 농협의 대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던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땅값의 80%까지지만 상무의 부인에겐 실제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이 대출됐습니다. 상무가 배우자 명의로 22개의 필지를 사기 위해 1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돈은 모두 32억여 원. 이 가운데 농협 내부 규정보다 많이 나간 대출금은 10억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어떻게 내부 규정을 피해갔을까? 대출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법인은 원래 무작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무의 부하 직원이 특정 법인을 지정해 매매가보다 많은 돈이 책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 원래 대출금이 나가기 전 지역 농협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명의로 대출 담당 상무가 거액을 셀프 대출 받았다는 내부 고발로 결국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경기감사국은 감사를 벌여 지역 농협의 대출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실제 거래된 땅값보다 많은 대출금이 나갔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해당 상무에 대한 형사고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상무는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산 건 조합원 수를 늘려 지역 농협의 매출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감사 직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와이프나 저희 법인하고 했다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 농협 사업을 일으키자는 목적으로 다른 적 없었고. 검찰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출 담당 상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상무가 재판 전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농협이 손해를 본 것은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셀프 대출을 했던 상무는 임원에서 물러났지만 감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징계 없이 현재도 대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남은 재판 때문에 관련 기록이 모두 검찰에 있다며 아직 징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아내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자신의 일방적인 사과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저녁 만취 상태로 운전자가 SUV를 몰다가 1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YTN이 긴박했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의 주택가에서는 갑자기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며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에 가는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화물차는 위로 솟구치고 SUV는 한 바퀴 돌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춥니다. 쿵 소리가 나가지고 뭐지? 그랬던 거죠. 뭐가 이상하다, 뭐 접촉사고가 났나 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 전북 장성군 동화면의 국도에서 난 사고로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SUV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선 승용차가 인도에 설치된 철제 보호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경찰은 3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담벼락이 폭격을 맞은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밑동이 그대로 드러났고 주차된 차들은 잔해에 깔렸습니다. 어젯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에는 보슬비가 내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보는 상황에서도 이제 비가 내리니까 흙도 그러고 조금씩 막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시멘트하고 돌하고 막 이래 떨어지고.
밤중에 갑자기 벌어진 붕괴 사고로 소방 집계 기준 주민 29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은 현장 통제에 나섰습니다. 담당 구청은 급한 대로 인근 숙박업소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주민센터에 했다가 급하게 이제 요구하는 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이동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바로 옆에는 1970년대 초반부터 쓰인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장맛비까지 예고된 터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담당 구청은 날이 밝는 대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추가 붕괴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태인면의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6동이 완전히 타며 돼지 1,7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9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4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에서 수주를 했는데요.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 화학 프로젝트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석유 화학 단지를 건설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우디에서 우리가 수주했던 실적 역대 1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건설 실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해외 전체 사우디 말고도 전체 역대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7위 정도 규모라서 상당한 규모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대형 계약을 맺은 것뿐만 아니고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프로젝트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해외 건설 사업 진행도 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건설 수요가 약 9천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라고 하죠. 이 네옴시티가 이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 신도시 건설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도 5천억 달러 정도의 건설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첨단 건설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국내 건설 기업으로서는 굉장한 기회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사교육비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그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20% 가구가 한 달에 114만 원을 학원비에 사용한다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라고 있는데요. 여기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계 소득별로 20%씩 쪼개서 5그룹으로 나눠보면 가장 가계 소득이 높은 상위 20%에서 학원비 지출이 그만큼이었다는 건데요. 이게 자녀가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청소년이 있는 가구 중에서 학원비에 좀 지출을 조금이라도 한 경우 만을 한정해서 봤을 때 평균으로 114만 원을 한 달에 지출한다는 건데요. 이게 얼마만큼 큰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가구들이 지출하는 한 달 식비하고 주거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규모를 지금 학원비에 지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소득 상위 가구 말고도 소득이 좀 낮은 하위 가구도 식비나 주거보다 학원비가 더 나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소득층도 부담이 굉장하지 않을까요? 예, 학원비 부담이 소득에 관계없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하위 소득 20%에 해당하는 이런 가구들도 사실은 한 달에 만약에 학원비 지출이 있었다면 평균적으로 48만 2천 원 정도를 지출을 한 건데요. 이게 식비보다도 많고 한 달 주거비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즉 소득에 상관없이 굉장히 그 가계 소득의 많은 부분을 학원비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학원비 지출이 많다 보니까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학원비 한 달 지출액은 사실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원비 지출의 차이가 사실은 교육 격차,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득 격차를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교육 정상화라든지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개혁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정도로 이제 가계 지출에 학원비,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 수준 자체를 뭐 정상적이다 아니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네. 하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모든 가게의 식비와 주거비를 뭐 육박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확실히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예.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원비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이 교육에 관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이런 가계의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달 가계대출이 지난달보다 6천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서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현상을 좀 의미하는 걸까요? 가계대출이 이제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가계대출을 할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금리가 아무래도 최종금리 수준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해왔지만 이제 거의 최종금리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런 시장의 기대가 있고요. 미 연준도 앞으로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게 최종금리 수준에서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동결하다가 앞으로는 점점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만 좀 견디면 앞으로 금리 부담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가계대출을 그럼 왜 받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예. 있을 텐데요. 이 최근에 이제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최근까지 주택시장이 굉장히 침체를 거듭하다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 통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좀 증가세로 돌아서게 만든 그런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부실 우려도 좀 커지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이제 연체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가는 것의 부담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가계 부채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가계들이 소득 충격이 오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다가 다시 하락한다든지 하는 이런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금융 기관의 부실 연결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가계부채가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좀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 가계부채를 이제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주택시장 거래가 조금씩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아파트 10곳 중에 6곳이 직전 2달보다 매매가가 또 올라간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쳤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의 저점에 근접했다 내지는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거래 절벽이라고 불렀던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적었던 시점이 이제 지나서 사실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5월 달만 해도 이제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한 3천여 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부동산과 관련된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에서 매달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것이 이 숫자가 95 미만이면 사람들이 이제 제 주택 가격이 이제 하강 국면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95에서 이제 114 사이면 보합 국면이다.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1월부터 5개월 연속해서 계속 이 심리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은 이제 5월 달에 상승으로 완전히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5를 넘어섰거든요. 상승 국면에 있다는 거고요. 이게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 그리고 이제 세종시, 강원도랑 충북까지도 지금 상승 국면에 있다고 심리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비 심리도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거래량도 회복이 되면서 지금 저점을 좀 지나서 상승 추세로 반전을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소비 심리 지수는 주택 시장의 앞으로의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상승하고 주택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서 점차 좀 호황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일정으로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채무장관 이제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9일하고 30일 양일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2006년부터 사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2016년부터 중단이 돼서 7년 만에 재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좀 회복되는 신호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이후로 중단됐던 통화 스와프가 만약에 이제 재개가 된다면 이 부분이 한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외에 이제 해외 주요 이제 뉴스로는 미 연준 이제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유럽 중앙은행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28일과 29일에 유럽 포럼에서 참석을 해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30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앞으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오늘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피자는 비교적 값싸면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값을 비롯해서 원재료 값이 다 뛰면서 피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히 피자를 서민 음식으로 애용하는 유럽에서는 업계의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류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유럽 피자 파스타 쇼가 열렸습니다. 묘기에 가까운 손놀림으로 피자 반죽을 다루고 정성스레 반죽을 펼쳐 토마토 소스를 넣는 손놀림에서 축제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하지만 올해 행사 참가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질 좋고 맛있는 피자를 만들까에 머물지 않습니다. I would say comparing to a year ago, it's almost double the price in these terms. My business has been open for 30 years and it's gone through lots of bad times since 1993. But this is the hardest of them all. 주요 원인은 밀과 보리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토마토나 치즈 같은 재료들도 모두 오른 탓입니다. 문제는 비용이 2배로 올랐다고 값을 그만큼 올릴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You have lots of competition, right? So if you increase the prices too much, that will be difficult for you to keep going with your business. 물론 좋게만 만들면 값을 올려도 문제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mportant is the quality. You can increase the price, but give quality. I think the final consumer will still pay the money. 이번 행사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처한 상황을 고민하면서도 피자는 쉽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머니 사정이 팍팍할수록 더 사랑받을 것이라는 희망도 잃지 않았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글로벌 무역 침체에 따른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부진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일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5일 진단했습니다. 이 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의 직전 12개월간 수출은 미국 달러화 기준 총 6조 1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같은 기간 이들 국가 수출보다 40% 불어난 수치입니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닐 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세계화의 황금 시대 그리고 그에 따른 물가 완화 압력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바깥에서 점심 한 끼를 사 먹으면 기본 10,000원 이상은 지출해야 하죠. 이 가격 부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락을 찾거나 구내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구내식당입니다. 배식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5가지 반찬이 담긴 점심값이 5,500원으로 주변 식당보다 절반 가까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로 인해서 한 달 평균 25에서 3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서울에서 10,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이나 자장면 등 4가지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한 편의점 도시락도 인기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해보면 편의점 3사 도시락 매출은 적게는 30%, 많게는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배달 서비스의 배달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파는 한 식당 주인은 원재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이 끊길까 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제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충분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올릴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17.43으로 전달보다 0.2% 올라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 금융 상품으로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 사례도 증가하자 금융당국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통합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그럴싸한 법 조항이 적혀 있는 가운데 사업 목적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입니다. 자세히 보니 금리가 시중금리를 훨씬 밑도는 3.2에서 3.5%, 마치 정부 금융지원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도 여러 개입니다. 신청 방법도 이름과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공식 사이트인 양 보이지만 서민금융지원기관을 사칭한 불법 사이트입니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처럼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이라고 속이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피해 신고 상담 건수만 100건을 넘어섰고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한 겁니다. 불법 업자들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최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인 경우 도메인 주소가 정부나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은 불법 광고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드론이나 로봇, AI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는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텐데요. 우리 군이 전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미래형 전투체계 일부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전력화돼 탁월한 성능을 선보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턴을 켠 보행 로봇이 어두운 건물 안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군이 민간 기업과 개발 중인 다족형 로봇입니다. 화학 생물 방사능, 핵 고폭탄을 일컫는 CBRNE에 노출된 위험 지역에서
정찰 감시가 가능해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군은 이 같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전력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대는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지난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에선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감시 정찰은 물론 장애물 개척 전차가 투입돼 지상 전력의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군은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네이비시 고스트를 선보였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무인 항공기 30여 대는 적이 부설한 기뢰와 해안 방어 미사일 기지를 제거한 뒤 해안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공군에선 북한 미사일 발사 전 이를 무력화하는 AI 기반 킬웹 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것이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되는 한계가 좀 있지만 앞으로는 AI라든지 하는 시스템들이 적용돼서 자율적으로 전투 체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속 기술적인 뒷받침은 되어야 됩니다. 오는 9월이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핵심 표적을 직접 공격하는 자폭 드론과 적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무인기가 대거 배치돼 공격과 방어, 정찰 임무를 고루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부산과 수원 등에서 등하굣길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죠. 강원도 강릉시가 통학로 안전을 위해 보도를 만들었는데 황당하게도 정작 학생들은 보도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강릉의 한 통학로입니다. 학생들이 위험천만하게 차도로 오고 갑니다. 달리는 차량은 학생을 피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도로 옆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보도 블록이 깔렸습니다. 이곳은 보행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다른 보도와 달리 턱과 울타리가 없다 보니 손쉽게 주차하는 겁니다. 2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길이 이래가지고 좀 다닐 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턱과 울타리가 없는 보도 구간은 400m가 넘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강릉시는 2년 전 이 일대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보도 설치 반대 측 주민들이 차댈 공간이 부족하다며 반발하자 턱과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찬성 측 주민들이 턱이나 울타리 없는 보도는 무용지물이라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공공차까지도 여기라 딱 해놓으니 다른 차들이야 당연히 여기라 해놓겠죠.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강릉시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보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한국 남자 높이뛰기의 간판 우상혁 선수가 올해 세계 공동 1위 기록으로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상혁은 정선에서 열린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3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자신 개인 최고 기록인 2m 32를 넘었고 주보 내리슨과 조엘 바덴의 2023년 남자 높이뛰기 세계 1위 기록인 2m 33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우상혁은 다음 달 열리는 스톡홀름 다이아몬드 리그와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SNS에 올려진 사생활 의혹 글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의조 매니지먼트사인 UJ 스포츠는 어제 SNS 입장문을 통해 황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한 근거 없는 내용의 소문과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켜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